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냄새 때문에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아세요? 고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를 울린다. 수련은 쥐고 있던 낡은 통장을 힘없이 놓친다. 제가 돈 좀 넣으려고. 고태준은 경멸 가득한 비웃음을 흘리며 청원 경찰에게 손짓한다. 이런 더러운 통장 따위에 우리 은행 시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장 끌어내. 쫓겨나는 수련의 뒷모습과 뒤돌아보며 혐오감을 드러내는 고태준의 표정. 이 장면이 바로 복수의 불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아침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유리 건물 사이를 바삐 오갔고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 중심에 우뚝 선 세종금융그룹 본사 건물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본사 1층 지점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고객 대기실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고 직원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곳은 돈의 무게만큼이나 품격을 중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공간에 이질적인 존재가 들어섰습니다. 낡고 해진 회색 점퍼를 걸친 노파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인 채 대기의자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공기 중에 퍼진 냄새는 며칠간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 좀 어떻게 안 되나요? 한 고객이 불쾌한 표정으로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련.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었던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고태준 본부장이 바쁜 걸음으로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고 구두는 새 것처럼 반질거렸습니다. 그는 이 지점을 3년째 맡고 있었습니다. 실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상부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그의 눈에 구석의 노파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VVIP 고객인 대기업 임원이 불쾌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탁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을 좀 넣으려고요. 노파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세종금융그룹의 본사 지점입니다. 그룹의 품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요. 5,000원만.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십시오. 태준이 청원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다가와 노파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나가셔야 합니다. 노파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을 꼭 쥔 채 일어섰습니다.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들은 절대 들이지 마세요. 우리 고객들의 수준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구 끝자리의 나영 대리만은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노파가 꺼냈던 통장을
힐끗 받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로고와 계좌번호 일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수련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작은 저축은행에서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출을 해주고 푼돈을 맡기러 온 노인들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 되었고 은행은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지 돈을 대하는 게 아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외동딸 지은, 사위 민호, 그리고 5살 손자 서준. 그들은 수련의 전부였습니다. 1년 전 겨울 그 가족은 해외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수련은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즉사였습니다. 수련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사흘밤을 꼬박 세웠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걸까요? 장례를 치른 후 수련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난방, 부드러운 침대. 그 모든 것이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은 차디찬 땅속에 있는데 나만 따뜻하게 지낼 수는 없다. 그녀는 옷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돈도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추웠습니다. 수련은 매일 재활용품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것을 팔아번 돈으로 빵 한 조각을 샀습니다. 씻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냉대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여의도를 헤맸습니다. 한때 자신이 일군 금융가였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5,000원을 통장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 통장은 딸이 어렸을 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처음 용돈을 받아 입금했던 통장. 수련에게 남은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세운 건물에서조차 쫓겨났습니다. 여의도 한강 둔치로 걸어가는 수련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세종 금융그룹 로고, 그 아래 1이라는 숫자, 창립 기념으로 만든 첫 번째 통장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수련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회장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상필, 세종금융그룹에서 30년을 일한 이사였습니다. 수련이 처음 은행을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몇 달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점에서 있었던 일을 봤습니다. 상필이 무릎을 꿇고 수련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그룹이 회장님의 철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필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태준 같은 자들이 그룹을 망치고 있습니다. 돈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제발입니다. 돌아가신 가족분들도 회장님이
이렇게 지내시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수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그녀가 당한 모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자신이 만든 철학이 짓밟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련의 눈에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되찾아야겠다는 결연함이었습니다. 이사님, 예, 회장님, 내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상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수련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년 만에 그녀의 등이 펴졌습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이수련 회장이었습니다. 한강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종금융그룹에는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황상필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련 회장을 찾은 기쁨과 함께 그녀가 겪었을 1년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상필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련 회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을 씻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비한 옷이 아직은 아닙니다. 이사님. 수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각성하겠지요. 상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련 회장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은 평범한 겨울날이었습니다. 수련은 서재에서 경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일궈온 세종금융그룹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수련이 더 자랑스러워한 것은 고객 만족도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금융이라는 철학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외동딸 지은이가 남편 민호, 아들 서준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우리 출발 전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내일 비행기라며? 짐은 다 챙겼니? 네. 서준이 겨울옷이랑 약도 다 챙겼어요. 5살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착하게 다녀올게. 수련이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준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서준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할머니가 돌아오면 선물 많이 사줄게.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할머니는 일이 있어서 못 가. 대신 우리 서준이가 사진 많이 찍어와.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시고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너희들이나 조심해서 다녀와라. 낯선 곳이니까 음식 조심하고. 알았어요. 3주 후에 봐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수련은 창문으로 가족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을 흔드는 서준이가 보였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후 새벽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련은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수련 회장님이십니까? 외교부 영사콜센터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따님 이지은 씨 일행이 탄 차량이 현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3분 모두. 수련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빈소에 놓인 세 개의 영정사진, 웃고 있는 지은이, 민호, 서준이. 수련은 그 사진들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왜 나는 살아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수련은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서준이가 좋아하던 곰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지은이가 쓰던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가?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소파, 포근한 담요, 맛있는 음식.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죄책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가족은 차디찬 땅 속에 있는데 나만 따뜻하게 편하게 살 수는 없다. 수련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코트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생 때 입던 것이었습니다. 지갑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두고 갔습니다. 딸의 옛 통장 하나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혹독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잤습니다.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래야 한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낮에는 재활용품을 주었습니다. 종이박스, 플라스틱 병, 캔. 그것들을 모아 고물상에 팔면 하루 5,000원에서 1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 빵 하나를 샀습니다. 씻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엉키고 옷은 더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지하철에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당 앞에 서면 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수련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의 냉대가 모욕이 그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이게 맞다. 나는 이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황상필은 수련 회장이 사라진 지 석 달 만에 알았습니다. 그는 회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필은 직감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그는 여의도를 벗어나 서울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쪽방촌, 고시원, 찜질방. 하지만 수련은 없었습니다. 넉 달째 그는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노파가 재활용품을 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걸음걸이, 몸의 윤곽. 상필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노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수련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저 황상필입니다. 회장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저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수련이 돌아섰습니다. 상필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놓으세요. 수련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실렸습니다. 상필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가 재활용품 수레를 끌고 멀어졌습니다. 상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도 상필은 수련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그녀가 알아채지 못하게
공원 벤치에서 떨며 자는 모습, 편의점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서는 모습, 통장을 꺼내 들여다보는 모습. 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녀가 본사 지점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고태준이 그녀를 쫓아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상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는 수련을 따라가 한강 둔치 벤치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30년간 일궈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태준 같은 자들이 그룹을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돈만 봅니다. 가난한 고객을 함부로 대합니다. 회장님의 철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사님, 돌아가신 따님도 사위님도 손자분도 회장님이 이렇게 지내시길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수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보내지 않았으면, 제가 같이 갔으면, 회장님, 상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스스로를 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만든 세종금융도 벌을 받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부재가 그룹을 망치고 있습니다. 수련이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직원, 수백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련이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1번. 지은이가 처음 용돈을 넣었던 통장. 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지은이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 당신이 만든 건 포기하지 마세요. 수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이사님, 예, 회장님, 내일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상필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선 수련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1년 전의 명예회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시지요, 이사님. 예, 회장님. 특별감사팀이 대기 중입니다. 차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수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1년을 떠돌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올게. 수련의 손이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종금융그룹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세종금융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나영 대리는 창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VVIP 고객 몇 명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 대리, 오늘 본부장님 기분 어때? 옆 창구의 김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아침부터 전화 통화하시던데. 뭔가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다행이다. 지난주에 실적 문제로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 그때 본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완장을 찬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특별감사팀입니다. 고태준 본부장님 계십니까? 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특별감사. 예고 없이 오는 감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층 본부장실에서 고태준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VVIP 고객 3명을 새로 유치했고
대출 잔액도 늘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할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장님,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이 오셨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특별감사? 예고 없이? 예, 지금 1층에 계십니다. 태준은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문제될 게 뭐가 있나? 장부는 깔끔했습니다. 대출 심사도 절차대로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날 건 없었습니다. 알겠네. 내려가지. 태준이 재킷을 걸치고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감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입구 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깔끔한 화장. 하지만 옷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회색 점퍼에 바랜 바지. 태준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쫓아낸 노숙자였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태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이 건물이 처음 완공됐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그녀가 관여했습니다. 고객이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갑습니다. 고급스럽지만 권위적이었습니다. 황상필 이사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팀장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태준 본부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재빨리 웃음을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대출 심사 기록, 고객 관리 내역, 그리고 본부장님의 개인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인 계좌요? 그건 좀 거부하시겠습니까? 감사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련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감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나영은 창구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2층을 쳐다봤습니다. 본부장실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낡은 옷을 입은 여자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상필 이사가 옆에서 차를 가져다 주고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황 이사님이 저렇게까지 모시는 분이 누구지? 나영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통장의 로고, 1번 계좌. 설마. 오전 11시 감사팀장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고태준 본부장님, 잠시 이쪽으로 오시지요. 태준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본부장님 명의로 17건의 부당대출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심사를 거친 대출자들이 모두 본부장님과 개인적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 중 일부가 본부장님 1,000명의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VVIP 고객관리 명목으로 집행한 비용 내역입니다. 상당 부분이 본부장님 개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건 접대비로 영수증 없는 현금 인출이 26건, 총액 3억 2천만 원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의 15억 원 대출을 승인하셨습니다. 대출자는 본부장님 대학 동기이고 그 자금이 본부장님 차명 계좌로 8억이 환류됐습니다.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수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련이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련의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낸 그 노파였습니다. 고태준 본부장. 수련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물었지요. 태준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30년 전 내가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곳입니다. 로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무서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푼돈을 맡기러 가면 무시당했습니다. 수련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금융을 만들겠다고.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를 보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나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통장, 1번 계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당신은 그 철학을 짓밟았습니다. 수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냄새를 이유로 고객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고객의 돈을 훔쳤습니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사과하지 마십시오. 수련이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이 건물을 믿고 찾아온 수백만 고객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태준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고태준 본부장,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2명의 직원이 다가와 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수련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수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끌려간 후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수련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그녀가 직접 뽑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수련에게 집중됐습니다. 나는 이수련입니다. 세종금융그룹 명예회장입니다. 나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술렁거렸습니다. 1년간 제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 그룹이 변질됐습니다. 수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 나는 노숙자 행색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던 금융이 무너졌다는 것을. 수련이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세종금융은 다시 시작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황상필 이사가 옆에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전국 지점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의 옷차림을 보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하지 마십시오. 수련의 목소리가 전국 지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왔는지 보십시오. 푼돈이든 큰돈이든 거기에는 그 사람의 땀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금융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수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영이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련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녀가 떠돌던 곳이었습니다. 황상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련이 통장을 꺼냈습니다. 1번. 지은이의 통장. 시작해야지요, 이사님. 시작이라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의 눈빛에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국 지점을 직접 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직원들을 만나고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지난 1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수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사님, 예, 회장님, 고객 불편 신고 센터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어떤 작은 불만이라도 내 귀에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황상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의 본질부터. 수련은 다시 한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활기를 되찾은 표정이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에 통장을 넣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여의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연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태준의 구속 소식은 그날 저녁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세종금융그룹 본부장 26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창립자 모욕 사건, 금융권 윤리 논란 일파만파. 수련은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자들이 그녀의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저축은행에서 시작한 이야기, 인간 중심 금융 철학, 그리고 1년 전 가족을 잃은 비극까지. 황상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입니다. 오전에 전국 지점장 회의, 오후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검토입니다. 고맙네, 이사님. 수련이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응?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1년간 그렇게 지내시고. 수련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오히려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고 있었어. 성공하고 커지면서 본질을 놓쳤지. 수련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거리에서 보냈던 1년이 나를 다시 깨웠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푼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황상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 82개 지점장이 모였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고태준 사건 이후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간결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고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이 그룹이 변질됐습니다. 수련이 화면을 켰습니다. 고객 불만 접수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입니다. 직원이 무시했다. 외모로 차별받았다. 고압적이었다. 총 847건입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금융의 모습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수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다른 금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금융. 푼돈도 소중히 여기는 금융. 그녀가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룹의 첫 번째 통장입니다. 1번. 30년 전 제 딸이 처음 용돈을 넣었던 통장입니다. 지점장들이 그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통장으로 5천 원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쫓겨났습니다. 제가 세운 건물에서, 제가 만든 회사에서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수련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초심으로. 오후 수련은 1층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나영 대리가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련이 다가갔습니다. 나영 대리님. 나영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편하게. 수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영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며칠 전 제 통장을 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수련이 창구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5년 됐습니다. 왜 금융권에 들어왔나요? 나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하셨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갔다가 무시당하셨어요. 담보가 부족하다고. 수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르게 일하고 싶다고. 사람을 먼저 보는 직원이 되고 싶다고. 잘 생각하셨어요. 수련이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이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힘들 겁니다. 변화는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함께 해주시겠어요? 예, 꼭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주 수련은 전국 지점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점에서는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폐지를 주워 모은 3만 원을 입금하러 온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먼 길 오셨어요. 집에서 버스로 1시간이야. 그래도 여기가 좋아. 왜 좋으세요? 직원들이 친절해. 나 같은 할망구한테도 웃으며 대해줘. 수련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대구 지점에서는 30대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힘드시죠? 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지점 김 대리님이 도와주셨어요. 다른 은행은 담보가 부족하다고 거절했는데 여기서는 사업 계획서 보고 믿어주셨어요. 수련은 그 지점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회장님의 철학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불만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고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종금융이 달라졌다더라. 예전 그 따뜻함이 돌아온 것 같아.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수련은 매주 직원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신입 직원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금융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꿈, 땀, 믿음입니다. 어느 날 한 신입 직원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실적 압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신뢰입니다. 오늘 한 명의 고객을 제대로 대했다면 그 고객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실적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째 수련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일 현장 체험. 임원과 지점장들이 하루 동안 창구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왜 창구 업무를? 하지만 해보고 나면 달라졌습니다. 한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객을 직접 대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또 다른 임원이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5,000원 입금하러 오셨는데 1시간을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그 5,000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3달째 수련은 특별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6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를요? 25년 전 회장님이 직접 제 대출을 승인해 주셨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는 저한테. 수련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철물점 하신다던.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대출 덕분에 가게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직원 5명 두고 있어요. 애들도 대학 보냈고요. 잘 됐네요. 이번에 뉴스 보고 회장님이 그렇게 힘드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수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믿음을 지켜주셔서. 2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넉 달째 수련은 황상필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실적 보고서입니다. 황상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고객 만족도 15% 상승, 신규 고객 23% 증가, 그리고 직원 이직률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수련이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군. 회장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련이 1년 전 앉았던 그 벤치였습니다. 이사님, 예. 그때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회장님을 더 일찍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련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것 같아. 따님 말씀이십니까? 응. 엄마, 드디어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말했을 거야. 수련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1번. 이제는 이 통장을 볼 때마다 슬프지만은 않아. 오히려 힘이 나. 따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러길 바래. 5달째 본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 조회가 있었습니다. 수련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5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수련이 화면을 켰습니다. 고객들의 감사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은행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분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세종금융을 평생 이용하겠습니다. 편지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금융입니다. 수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금융, 신뢰를 쌓는 금융. 그녀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어섰습니다.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통장.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시 일어섰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기억하게 해줬으니까. 수련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게. 사람을 대하는 금융. 너희들이 믿어준 그 금융.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에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더러운 물에서도 피어나는 오염되지 않은 연꽃. 이수련 회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금융, 신뢰를 쌓는 금융. 그것은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